쥐떼와 악취로 가득한 배의 선창에서 깨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에는 어제 희생자의 피가 묻어있고 아침 식사는 벌레가 득실거리는 썩은 콘비프와 럼주 반잔입니다. 이것이 1660년부터 1730년까지 카리브해를 상선들의 무덤이자 평화로운 선원들의 지옥으로 만든 5,000명이 넘는 해적들의 삶이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그들은 오늘날 가치로 10억 금화가 넘는 보물을 약탈하고 수천 척의 배를 침몰시키 고자유와 황금이라는 이름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깃발과 보물상자의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는 해적의 평균 수명이 고작 28세에 불과했고 죽음은 총알밭으로는 부패로 찾아온다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적선에 합류하는 것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입 해적은 혈액 검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를 통해 선원들에게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를 잡으면 신입 해적은 단검을 받고 포로 중 한 명을 베어야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거나 망설이면 그 자리에서 비겁한 자로 간주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검은 수염의 배에서는 용골 끌기라는 끔찍한 형벌이 행해졌습니다. 신입 해적은 밧줄로 묶여 배의 밑바닥에 매달린 채 끌려가 날카로운 따개비의 살점이 뼈까지 드러날 때까지 찢겨나갔고 3명 중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입단식을 마친 해적은 자신의 피로 해적 규약에 서명했는데 종종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베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공동의 범죄와 피할 수 없는 교수형으로 영원히 해적단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해적선에서 벌어졌습니다. 탈출한 아프리카 노예들은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심지어 전투에서 백인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선원 중 최대 30%는 노예선 납포 당시 해적에게 해방되거나 탈출한 전직 농장 노예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리품을 백인과 똑같이 분배받았습니다. 흑인 해적이 함대의 선장이 되어 수백 명의 백인 선원을 지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어떤 군대나 해군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직 노예들에게 해적은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고 쏘고 전투에서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해적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장이 투표로 선출되는 곳이었고 일반 선원이라도 선장의 무능함을 판단하면 해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전투 중매 순간이 중요한 순간에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외의 모든 결정 항목 설정부터 목표 설정까지 모두 선원 전체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급관은 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를 책임지고 도둑을 처벌했으며 선장이 규칙을 어기거나 선원을 속일 경우 채찍질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해적은 절대 군주제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직 노예나 도망친 농민의 투표권이 전직 장교의 투표권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해적선은 피로 서명한 자체적인 규율을 따랐으며 그 조항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고통은 종종 천천히 고조되었습니다. 규율은 동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안에서의 싸움 전투에서의 비겁함 그리고 탈영을 엄격히 금지했으며가 선원의 전리품 분배와 부상에 대한 보상액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거나 동료를 당국에 밀고 한 배신자는 무인도에 버려져 권총 한 자루와 자살용 총알 한 발만 주어졌습니다. 전투 중 숨은 비겁자는 돛대에 묶여 매듭진 채찍으로 9대씩 맞아 등에 피투성이 살점만 남았습니다. 해적들의 주된 목표는 식민지에서 금과 은을 가득 실은 스페인 갤리선이었습니다. 배 한 척에는 10만 금화에 달하는 보물이 실릴 수 있었는데 이는 일반 선원 임금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외딴 만에 몇 주씩 잠복하며 빠른 속도의 슬루프선을 보내 무역로를 정찰하고 가장 부유하고 취약한 먹잇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보통 시야가 좋지 않은 새벽 안개 속이나 폭풍우 속에서 공격했는데 무거운 짐을 실은 둔중한 갤리선을 상대로 가벼운 슬루프선의 빠른 속도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값비싼 화물을 약탈하면 해적들은 각자 수천 금화를 받아 10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은 유명한 해골과 뼈가 그려진 검은 깃발을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방국에 가짜 깃발을 달고 평화로운 상선이나 군함으로 위장하여 항해했습니다. 거리가 200m 이내로 가까워지면 검은 깃발을 갑자기 올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자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상선의 선장이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해적들은 붉은 깃발을 올렸는 데에는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자비는 없다는 거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붙잡힌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선 선장들은 검은 깃발을 보자마자 즉시 항복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항하면 천천히 고문을 당하고 선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학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배에 올라타는 공격은 갑판을 향해 근거리에서 쏟아지는 산탄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발의 금속 탄환이 순식간에 사람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고 팔다리와 머리를 뜯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해적들은 갈고리를 던져 배를 가까이 끌어당긴 후칼과 도끼장전된 권총을 들고 적의 갑판으로 뛰어올라 아직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5분에서 15분 동안 이어진 잔혹한 학살이 끝난 후 장교들은 숨겨진 돈과 귀중품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포로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은 팔을 매달리고 뜨거운 쇠로 발을 천천히 지지고 망치로 발가락을 으깨고 가느다란 뜨개 바늘로 몸을 찔러 고문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불행한 포로들은 숨겨진 금에 대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는 해적질은 남자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가장 잔혹한 칼잡이들과 함께 싸우며 주저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메리 리드는 수년간 남장으로 지내다가 연인을 결투에서 지키기 위해 정체를 드러냈는데 단 한 번의 칼날 공격으로 상대방의 손을 잘라내고 또 한 번의 칼날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앤 보니는 슐캐스로 살라고 히슨고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바다로 탈출했고 그곳에서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치며 직접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칼로 베어 죽이고 포로들에게 더욱 가혹한 고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배가 당국에 납포되었을 때고의 모든 해적들은 만취한 채 갑판 아래에 숨었습니다. 오직 앤과 메리만이 마지막까지 싸웠고 처형되기 직전에는 레켐에게 비겁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배를 납포한 후에는 전리품 분배가 가장 엄격한 규칙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선장은 일반 해적의 몫의 2배만 받았고 일반 해적은 그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몫을 받았습니다. 보급관은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귀중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했는데 몫의 과의 보수는 각자의 전문 기술에 따라 1.5배를 받았습니다. 부상자들은 일반 전리품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오른팔을 잃으면 800은하, 왼팔은 600은하, 다리는 600은하, 눈은 100은하를 받았습니다. 분배 전에 단 한 푼이라도 훔치려 한 자는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처형되었는데 해적 세계에서는 동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대죄였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소금에 절인 쇠고기였는데 통에 넣어 소금에 절인 쇠고기 덩어리는 한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썩어 흰 벌레들이 들끓고 선창 전체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비스킷은 딱딱해져서 깨물어 먹을 수조차 없었기에 해적들은 비스킷을 럼주나 바닷물에 담갔다가 먼저 안에 붙어있는 기름진 딱정벌레 유충을 골라냈다. 럼주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깨끗한 물은 열흘 안에 산패되었고 알코올만이 박테리아를 죽여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해적들은 매일 럼주 0.5리터를 마셨고서는 살쯤 되면 대부분 괴혈병으로 이를 모두 잃고 관절통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가 이질로 죽었다. 해적 외과에는 대개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목수나 요리사였지만 포탄에 맞아 부러진 사지를 절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단 수술은 마취 없이 전투 중 갑판 위에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의 입에 피부 조각을 쑤셔 넣고 상처에 럼주를 부은 다음 일반 톱으로 2분 만에 팔이나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절단된 부위는 뜨겁게 달군 쇠로 지지거나 끓는 역청을 부어 지혈했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며칠 안에 쇼크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복부나 가슴에 구멍이 뚫린 부상자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럼주와 아편을 투여했고 그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은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해적들은 1년치 약탈품을 일주일 만에 럼주 도박 유흥에 탕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일반적인 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칼로 찌를 수도 있었고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해적의 돈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토르투가는 해적들의 두 번째 주요 은신처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해적들은 배를 수리하고 탈옥수탈 영병 그리고 절망에 빠진 모험가들로부터 선원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해적들은 3에서 4주간의 방탕한 생활로 약탈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검은 수염은 전투 중 연기 구름 속에서 악마처럼 보이도록 거대한 수염에 천천히 타는 심지를 엮어 넣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42척의 배를 납포하고 100명이 넘는 해적을 직접 처형했습니다. 헨리 모건은 파나마를 포함한 스페인령 카리브해의 주요 도시들을 약탈하여 일 1000만 개가 넘는 동전을 약탈했고 나중에는 총독이 되어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바솔로뮤 로버츠는 3년 동안 기록적인 407척의 배를 납포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차를 즐겨 마셨지만 포로들이 귀중품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하면 수백 명을 물에 빠뜨려 처형했습니다. 캡틴 키드는 영국 왕실에 고용된 해적 사냥꾼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 해적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치러진 그의 처형식에는 전설적인 인물의 죽음을 목격하기 위해 2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1720년경 유럽 열강들은 해적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함대를 파견하여 재판 없이 해적들을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체포된 해적들은 주요 항구에서 수백 명씩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시신은 바다와 손쉬운 돈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교수대의 철창에 갇혀 수개월 동안 썩어갔습니다. 검은 수염은 전투에서 칼에 25번이나 베이고 총에 5번이나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는 배의 뱃머리에 매달려 전리품으로 항구들을 돌아다니며 전시되었습니다. 1730년 해적의 황금기는 영원히 막을 내렸고 마지막 해적단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카리브해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무역로가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예상치 못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만든 민주적인 해상 통치 규칙은 훗날 미국과 프랑스 헌법의 토대가 된 평등이라는 혁명적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원 보험과 부산 보상 제도를 비롯한 많은 해양 전통은 해적 세계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17세기 해적 규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카리브해 전역에서는 여전히 해적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설은 허구로 밝혀졌지만 20세기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여러 개의 실제 보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적의 역사는 노예 제도와 군주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은 피를 흘려 평등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